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심층 탐구 주제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파격적인 텍스트로 시작합니다. 네, 진짜 롤러코스터 같은 자료죠. 맞아요. 생물학에서 딱 출발을 해서 고대 철학을 거치고 캄보디아의 문화적 특징을 깊숙이 파고든 다음에 결국 현대 한국의 아주 예민한 사회 문제까지 넘나드는 방대한 문서거든요. 사실 오늘 다룰 이 박문기라는 저자의 글은요, 단순히 이것저것 나열한 게 아닙니다. 진화 생물학이 도출한 인간의 본성을 분석하고 그걸 바탕으로 캄보디아 모계 사회와 한국 북의 사회를 전면적으로 비교하거든요. 네, 도덕이나 상속관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날카롭게 해보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논의가 종착지에 다다르면 국가가 개입하는 이른바 성복지 쿠폰이라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도발적인 정책 제안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복지 쿠폰이라니 이름만 들어도 벌써 엄청 논쟁적일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단순히 시선을 끌려고 이 파격적인 정책 하나를 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더 깊은 의도가 있죠. 네, 저자의 진짜 목적은 인류가 도대체 왜 도덕이라는 보이지 않는 규칙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자원을 물려주는 이 상속 제도를 왜 지금의 형태로 구축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주 거시적으로 추적하는 데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진화생물학과 역사, 철학의 퍼즐 조각들을 교차시키면서 하나의 거대한 논리를 쌓아 올리는 거죠. 자, 이걸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기 전에 청취자님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자료에는 좌우 정치 이념을 떠나서 대단히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들이 꽤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특정 성별이나 세대를 바라보는 단정적인 시각이라든가 또 과거 전두환 정권의 3S 정책 같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매우 논쟁적인 해석들이 등장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이 방송에서 저자의 주장에 동의한다거나 특정 입견을 지지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오늘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겁니다. 저자가 만들어 놓은 이 복잡하고 때로는 아주 위험해 보이는 논리의 지도를 청취자님 앞에 객관적으로 펼쳐 보여드리는 거죠. 청취자님께서 직접 이 지도를 따라가 보시면서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해 보실 수 있게요.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의 출발점인 진화 생물학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자는 인간 문명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아주 독특한 생물학적 특징 때문이라고 주장해요. 바로 감춰진 배란기입니다. 네, 고릴라나 침팬지 같은 유인원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를 거기서 찾는 거죠. 유인원 암컷들은 가임기가 되면 시각적이나 후각적으로 뚜렷한 표시가 나타나요. 엉덩이가 붉게 부어오른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렇죠.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인간 여성은 언제 임신이 가능한지 겉으로 전혀 알 수 없도록 진화했다는 점에 저자가 주목합니다. 그럼 왜 숨기는 방향으로 진화했을까요? 저자가 분석에 따르면 원시 시대에 좁은 무리 안에서 같이 사는 가족들 사이에 근친 교배를 피하기 위한 생존 목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본래는 방어 기제였군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생물학적 방어 기제가 바로 문명을 잉태하는 씨앗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가임기를 뚜렷하게 알 수 있는 다른 유인원 수컷들은 짝짓기 시기에만 모여들고 이후에는 훌쩍 떠나버리거든요. 볼일 다 봤으니까 떠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 남성들은 언제 여성이 임신할 수 있는지 그 타이밍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성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 곁을 맴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배란기를 숨긴 그 불확실성 때문에 남성이 여성 곁에 묶이게 되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곁을 맴돌면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잘 보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사냥한 고기나 채집한 음식들을 계속 여성에게 가져다 바치게 되었고요. 남성이 한 곳에 머물며 지속적으로 자원을 제공하기 시작한 거네요. 네, 바로 그 행위들이 축적되면서 비로소 인간의 문명이라는 게 탄생할 수 있었다는 생물학적 추론입니다. 와, 생물학적 불확실성이 인간 특유의 정주 생활과 자원 공유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통찰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정치 영역으로 확장하는 대목이 참 독특해요. 저자가 정치는 여자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생물학에서 갑자기 정치로 넘어가는 이 대목이 재미있죠. 저자의 논리에 따르면 타인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이타심은 자신의 몸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길러본 임신 경험에서 깊이 새겨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남성들은요? 남성들은 젊었을 때는 호르몬 구조상 이런 근본적인 이타심을 느끼기 힘들다고 설명해요. 50대가 넘어서 남성에게서도 여성 호르몬이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할 때쯤에야 비로소 타인에 대한 진정한 배려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일종의 생물학적 결정론에 가까운 해석이네요. 남성이 문명의 물적 토대를 제공했다면 공동체를 유지하는 정치적인 성향은 여성의 생물학적 경험에서 기인한다는 논리적 안배군요. 네, 그렇게 거시적인 밑그림을 그린 겁니다. 청취자님, 생물학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이제 오를 탐구의 핵심적인 챕터로 접어듭니다. 바로 진화생물학이 캄보디아 모계 사회와 한국 부계 사회에서 어떻게 다른 도덕과 상속제도로 발현되었는지 비교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정말 하이라이트죠. 네, 저자가 캄보디아에서 5년간 사업을 하면서 겪은 문화적 충격 4가지를 들려주는데요. 첫 번째 충격은 숫자 체계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일상에서 십진법이 아니라 오진법을 쓴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오진법이라니 엄청 낯설잖아요. 환전하거나 시장에서 개선할 때 외국인 입장에선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충격이 좀 더 의미심장합니다. 일상화된 뇌물, 즉 뒷동 문화인데요. 우리 시각에선 그냥 부패 국가라고 단정짓기 쉬운 현상이죠. 저자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이 시스템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생각이 바뀝니다. 밑바닥부터 걷어들인 엄청난 뒷돈이 총리나 왕 같은 최상층으로 모이는데 그들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군요. 네, 트럭에 쌀이나 생필품을 가득 싣고 지방으로 내려가 직접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걸 자본주의와 왕권이 결합된 기묘한 재분배 시스템으로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을 인용합니다. 자신이 한국의 잣대만으로 그들을 오만하게 판단했다고 반성하죠. 세 번째 충격인 달러 선호 현상도 잦은 내전과 학살로 인한 화폐가치 붕괴라는 아픈 역사에서 비롯된 거였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이 3가지 충격을 다 뛰어넘는 저자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든 가장 중요한 4번째 충격이 등장합니다. 캄보디아가 철저한 모계사회 시스템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부계사회와는 모든 게 정반대인 시스템이죠. 네. 남자가 화려한 결혼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여자집에 대릴사위처럼 들어가서 생활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혼할 때인데요. 헤어지게 되면 남자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냥 몸만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는 전적으로 여자의 집안에서 책임지고 기르는 구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왜 캄보디아는 모계사회로 남았고 한국은 엄격한 부계사회로 발전했을까요? 두 사회의 도덕관념은 왜 그렇게 다를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저자의 캄보디아 친구가 던진 아주 날카로운 반문에 있죠. 돌쇠 비유 기억나시죠? 아, 그 비유 정말 기가 막힙니다. 부계사회에서 내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가 낳은 아이를 상상해 보시죠. 할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이가 생물학적으로 완벽하게 100% 내 DNA를 물려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 없죠. 그 며느리가 낳은 아이가 혹시 우리 집안에서 일하는 건강한 노비, 돌쇠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진화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치명적인 불안이죠. 혈통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런데 모계 사회는 어떤가요? 내 딸이 낳은 손자나 손녀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대릴사위든 지나가는 나그네든 심지어 돌쇠든 상관없이 무조건 내 딸의 피, 즉 우리 집안의 DNA가 섞여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완벽한 혈통의 확실성이 담보되는 겁니다. 저자는 바로 이 혈통을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두 사회의 도덕과 상속제도를 완전히 다른 궤도로 올려놓았다고 분석합니다. 그럼 이걸 한국 같은 부계 사회에 다시 대입해보죠. 남성이 수십 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아내와 아이를 부양하는데 그 거대한 경제적 헌신의 대가로 남성은 여성에게 강력한 성적 독점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절대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경제적, 생물학적 협약인 셈이죠. 관념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고부 갈등조차도 저 며느리가 낳은 아이가 내 아들의 핏줄이 아니면 어떡하나 의심하는 시어머니의 구조적 불안감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하잖아요. 반대로 캄보디아 같은 모계 사회가 왜 평화롭고 성적으로 개방적인지도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사위가 밖에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를 자기 집안 자원으로 기를 필요가 없으니까 충돌이 없어요. 내 딸이 낳은 아이만 내 핏줄이라는 게 확실하니까 누군가의 성을 통제할 이유가 없는 거군요. 도덕적 엄격함이 덜하고 훨씬 평화로운 분위기가 형성되는 겁니다. 캄보디아 도덕책에 나오는 원숭이 이야기에서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네, 상인의 바나나를 훔쳐가면 한국 도덕책은 벌을 주거나 되찾아야 한다고 하겠지만 캄보디아 도덕책의 정답은 그것은 원숭이의 능력이다라고 한답니다. 사유재산과 도덕적 엄숙주의에 대한 집착이 북의 사회보다 훨씬 덜하다는 걸 보여주죠. 여기서 저자는 상속과 민법이라는 거시적인 제도로 논의를 확장합니다. 인간만이 가진 현세의 자원을 후세에 전달하는 능력을 보장하는 게 민법인데 북의 사회는 이 상속을 엄격히 지키느라 역설적으로 문명과 부가 모계 사회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했다는 거시적 통찰을 제시합니다. 네, 불안과 통제를 동력 삼아 문명을 고도화시킨 북의 사회. 반면 느슨한 도덕 속에서 평화를 누렸지만 자본 축적은 더뎠던 모계 사회를 대비시킨 거죠. 자, 청취자님, 여기서부터 저자의 논리는 철학적인 영역으로 한 번 더 크게 도약합니다. 공산주의 2.0이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자는 자본의 분배 실패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본능, 즉 여성성의 공유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펼칩니다. 네, 베트남 청년과의 일화를 통해 도교의 천국을 설명하죠. 같이 일하고 놔두며 지도자는 이때 지배자는 없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는 알지만 아버지는 모르는 사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 모계 사회처럼 혈통의 불안이 없는 상태를 극한으로 밀어붙인 거네요. 집단 성관계를 통해 억눌린 불안이 해소된 최고 이상향으로 본 겁니다. 서양 철학의 진선미를 해석하는 부분도 엄청납니다. 진선미의 조화가 행복인데 이 중 선이라는 한자가 양을 잡아 나누어 준다는 물질적인 나눔을 뜻한다고 풀이하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조화를 달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만족스러운 성생활이라고 못 박아버립니다. 철학마저도 생물학적 본능 충족으로 환원해버린 건데 이건 정말 엄청난 비약이죠. 이 생물학적 관점은 현대 청년들의 반려견 문화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도 이어집니다. 네, 청년들이 개라 고양이를 키우는 걸 새로운 애착 관계로 보면서도 내리사랑을 쏟아야 할 시기에 그러지 못하는 정신적 빈곤 상태나 유아적 심리로 규정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저자의 매우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자, 이제 이 길고 긴 논의가 마침내 파격적인 결론, 바로 성복지 쿠폰이라는 정책 제안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저자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상속을 위해 만들어진 전통적 일부일 처제, 즉 모노가미가 현대사회에서 완전히 붕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짝짓기 시장에서 소외된 청년들, 특히 남성들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못할 때 그 억눌린 에너지가 혐오와 폭력성으로 터져나온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죠. 여성 작가 권은지의 성은 각박한 삶의 구원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요. 그래서 저자는 두 가지 파격적인 솔루션을 던집니다. 첫째는 성매매 합법화입니다. 인공지능 섹스 로봇이 지배하기 전에 여성의 성매매를 양성화해서 성착취를 막고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자는 겁니다. 그것도 파격적인데 두 번째가 오늘의 핵심이죠. 국가가 개입해서 빈곤층이나 소외계층에게 성복지 쿠폰을 발행하자는 극단적인 제안입니다. 여기서 전두환 정권의 3S 정책이 언급되잖아요. 네, 과거 독재 정권의 3S 정책이 대중의 억눌린 불만과 폭력성을 기능적으로 잠재웠던 것처럼 이제는 국가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소외된 자들의 정신병을 치료하거나 혐오 범죄를 수습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쓸 바에야 차라리 국가가 성복지 쿠폰을 배급해서 생물학적 욕구를 안전하게 해소해주는 게 경제적으로 낫다는 철저한 공리주의적 계산이네요. 맞습니다. 인간의 가장 사적인 친밀감마저 결혼제도가 감당 못하니 국가가 공공재로 개편하고 복지 차원에서 배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논리의 전개를 따라오다 보니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이해는 가지만 막상 마주하니 등골이 좀 서늘해집니다. 오늘 살펴본 박문기 저자의 텍스트는 지적 도발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 진화 생물학에서 출발해 캄보디아 모계 사회의 도덕과 상속을 분석하고 결국 국가 주도의 성복지 쿠폰이라는 논쟁적 정책까지 도달했죠. 도덕과 제도의 기원을 뒤흔드는 글이었습니다. 청취자님, 저자는 사회의 평화와 소외된 개인의 행복을 위해 국가가 성이라는 가장 은밀한 본능을 복지제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국가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생물학적 욕구까지 복지라는 이름으로 배급하고 관리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복잡해지는 문제죠. 네, 미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통제 사이의 경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규정되어야 할까요? 따뜻한 진화일까요? 디스토피아의 서막일까요?
이 서늘하면서도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청취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심층탐구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뵙겠습니다.